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지난 세 편의 영상에서 분노, 탐식, 색욕, 질투, 나태, 탐욕, 교환이라는 7가지 감정과 욕구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레슈타이너의 주장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자유의지 문제, 그리고 책 전체에 대한 제 감상과 비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가지 감정을 모두 다루고 나서 레슈차이너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노도, 탐식도, 색욕도, 질투도, 나태도, 탐욕도, 교만도 모두 뇌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유전자,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8장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철학에서 수천 년 동안 다뤄온 문제인데요. 자유의지 논쟁이죠. 하지만 레슈차이너는 철학적 논의를 넘어서 신경과학이 이 문제에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실험이 있는데요. 1964년에 벤저민 리베트라는 신경과학자가 수행한 실험입니다. 리베트는 사람들에게 손목을 구부리는 단순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뇌 활성을 측정하고 동시에 행동을 하려는 의식적 결정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뇌가 의식적인 그런 결정보다 먼저 활성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손목을 구부려야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약 0.5초 전에 뇌에서 이미 그 행동을 준비하는 활성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준비 전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 뇌는 이미 그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식적 결정이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뇌가 먼저 결정하고 의식은 그것을 나중에 알아채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레슈차이너는 이 실험 결과를 자유의지에게 너무 일찍 선고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증거로 이 실험이 자주 인용되지만 그게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이 발견을 수용하되 개인적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기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불편함 자체가 중요한 반응인데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우리의 자기 이해와 얼마나 충돌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리베트 실험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손목을 구부리는 단순한 동작과 복잡한 도덕적 선택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한 운동 행동에서 관찰된 것이 모든 인간의 결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리베트 자신도 나중에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뇌가 행동을 준비하더라도 그 행동이 실제로 실행되기 직전에 의식이 개입해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는 아닐지라도 거부권이라는 형태의 제한적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도 아니고 완전히 결정된 존재도 아니라는 그런 뇌와 환경과 경험이 만들어낸 조건 속에서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레슈차이너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선택은 뇌의 상태, 유전자, 성장 환경, 그리고 현재의 맥락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제약 안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 이게 인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결론이 법과 도덕의 영역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가 중요한데요. 자유의지가 없더라도 사법제도는 도덕성이 아니라 사회보호와 교정의 측면에서라도 제재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게 레슈차이너의 입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모든 범죄자가 뇌 작동 방식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들을 처벌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저자의 답은 처벌의 근거가 도덕적 심판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를 보호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기 위한 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벌이나 개입의 목적이 나쁜 사람에게 응분의 벌을 준다는 응벌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면 그 행동을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그 행동의 신경학적 원인을 다루는 치료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슈차이너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모두가 자기 행동의 수동적인 방관자라면 책임은 어떻게 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제한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것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진 않습니다. 레슈차이너는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쉬운 답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 자체를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편하더라도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과학이 말해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법과 도덕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책 전체에 대한 제 감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책의 구조 자체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그런 일곱 대제라는 틀을 가져와서 신경과학으로 재해석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제 놀랍게 느껴졌는데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도덕적 범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만드니까요. 실제로 그 일곱 대제들의 단어들을 들으면 이제 뭔가 부끄럽거나 나쁜 것이라는 느낌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레슈차이너는 이제 그것들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자동적인 도덕적 판단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이 이제 지금까지 읽어온 다른 책들과 어떻게 연결이 이제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흥미로운데요. 카누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우리의 인지가 선천적인 편향을 갖고 있고 시스템 1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것 같습니다. 레슈차이너의 책은 그 자동적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뇌 회로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노 반응이 편도체에서 자동으로 시작되고 음식 욕구가 도파민 부상 회로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핑커의 분석판에서 인간 본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본성의 어두운 측면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레슈차이너의 책은 그 어두운 측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에서 작동하는지를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론적 주장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이츠의 바른 마음에서 도덕적 직관이 논리보다 먼저 작동을 하고 이성은 그 직관을 사후에 정당화한다는 것 같습니다. 레슈차이너의 책에서 분노나 질투를 느낄 때 먼저 감정 반응이 일어나고 이마엽이 나중에 그걸 조절하려 한다는 구조가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브레우만의 휴먼카인드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레슈차이너의 책은 그 주장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데요. 우리가 나쁘다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다면 그것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신경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브레우만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맥이 닿습니다. 양육 가설에서 해리스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레슈차이너의 책은 아동기 환경이 유전자 활성을 바꾸는 후성 유전 메커니즘을 통해서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방식보다 아동기에 겪은 역경과 스트레스가 뇌 발달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관점이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원주의의 위험입니다. 모든 것을 뇌의 작동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복잡성이 지나치게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편도체와 이마엽의 상호작용이라는 설명이 맞더라도 그것이 분노의 전부는 아닙니다. 분노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 분노가 가는 의미, 그 분노와 관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됐는지 같은 것들이 신경학적 설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 사례들의 일반화 문제인데요. 레슈차이너가 사용하는 많은 사례들은 극단적인 임상 상황입니다. 뇌 종양이 생긴 후에 극단적인 질투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마엽에 총상을 입어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 사람,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들에서 관찰된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결한 논리가 때로는 약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연구에서 얻은 통찰이 정상 범위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과학 연구들의 한계인데요. MRI 연구들은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감정을 느낄 때 특정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그 뇌 영역이 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레슈차이너가 직접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야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이해의 태도로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나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설명이 만족하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태도가 임상에서는 더 효과적인 치료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더 공정한 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건데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왜 남을 부러워하는지를 뇌의 작동 방식으로 이해하면 그것들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도한 자기 비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로 자유의지 문제를 솔직하게 직면한다는 건데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이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지적인 정직함을 느꼈습니다. 쉬운 답보다 정직한 불확실성이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과식할 때, 질투할 때, 게으를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나쁘거나 나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이전에 잠깐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그 행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단정을 하기 전에 더 많은 맥락을 고려해볼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여지가 생겼는데요. 내가 분노할 때, 남을 부러워할 때 단순히 내가 의지력이 없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들이 뇌의 작동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뇌가 만들어내는 그런 충동을 이마에 조절을 하려는 것처럼 나도 그 충돌들을 인식하고 어떻게 다룰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뇌에서 이제 비롯된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것들이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 언어에서 뇌의 언어로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 비난에서 신경학적 이해로, 그리고 응보의식 교정으로 이제 이러한 전환이 더 효과적이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이 레슈차이너는 본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 방향에 동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4편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